이번에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입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이 부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그 농산물을 고급화로 시킨다 그랬죠? 고급화를 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보면. 품질 관리를 할 수 있고, 유기농으로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농업 종사자를 육성하고, 휴게 농업 정상하고, 전업 농업을 육성하고, 영업 농업을 육성하고, 이렇게 농업인을 지원해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보면. 그 다음에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도 육성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면. 그 다음에 벤처농업, 농업경영체 등록, 해갖고, 이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은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신청을 하면은, 보조금을 주고, 유기농으로 신청을 할 때마다 실질적으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지를 지자체에서 가서 조사를 하게끔 되고, 실질적으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는 정부에서 유기농 농사를 확인해 줄 때 인정해 준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유기농으로 보면 백화점인데 어딘지 가서 이 파는 3,000원이고 저거는 10,000원인가를 10,000원짜리 사, 3,000원짜리 사. 근데 이게 왜 10,000원이냐 그러면 이게 유기농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유기농인지 가짜 유기농인지 어떻게 하냔 말이야. 내가 현미경을 갖고 조사를 해봐. 뭘 조사를 해봐. 그런 경우에 정부에서 다 조사를 해줘갖고 품질을 고급화를 시켜서 팔 수 있게끔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보면은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이라는 걸 만들 수 있게끔 하고, 보면은 이 농어촌 체험마을, 농어촌 체험농업만고 관광농업사업,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게끔 해서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의 부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농어촌 체험마을이나 휴양마을 사업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하는 겁니다. 마을 전체에서 보면 어디서 놀러와서 같이 그 마을 단체에서 보면은 제공하는 걸로 해서 숙식을 할 수도 있고, 같이 견학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고 잠을 잘 수도 있고, 음식을 만들어 팔 수 있게끔 이런 걸 만들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제가 이거 만드는 걸 봤더니 그 주차장도 만들어지고, 그 동네를 싹 정비하게끔 만들어 놓고, 거기에 폐교를 가지고 잠자리를 만들어 놓고, 음식점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개인이 하자고 마을 자체에서 같이 하더라고, 보니까. 이런 거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서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도 지정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법입니다. 이렇게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을 만들어서 음식을 먹던가 잠을 자게끔 할 때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을 배제를 하고, 식품위생법도 특명줘서 받지 않게끔 한다 이러니. 그 다음에 도농교육 교육과정 인증서 등 해가지고 이런 곳에 가서 우리 아까 나이 먹은 농업인을 전업시킨다 그랬죠. 이럴 때 이런 분들이 가서 그 마을 해설과 이런 걸로 할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해줘서 농어촌 마을 해설가, 농어촌 체험 해설가, 도농교육도 전문 인력 프로그램 해갖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제가 경주에 관광을 갔더니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혼자 오셨습니까? 했더니 그럼 제가 좀 안내 좀 해드릴까 해서 예사해 주십시오. 꼽더니 그분이 나가면서 이 왕명으로 말씀드리는데 역사 얘기를 해주라고 해주라고. 되게 재밌다. 어떻게 경주에서는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봤더니 이 법에 의해서 이런 사람을 만들게끔 하고 교육을 시켜놓고 일당을 지자체에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그런 걸 해서 그러니까 농사짓등을 빌려주고 손 띄고 이제 이런 거를 해라 이렇게 전환을 시키게끔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농어촌 정비법입니다. 농지의 균형화 확대를 하고 농어촌 집단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농어촌 정비법을 만들어 놓고 농어촌 정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입니다. 시골에 빈집이 있을 때 그 빈집을 고쳐서 지자체에서 빌려주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도저히 위험해서 안 되겠다 하든 철거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하게끔 하고 이런 빈집에 대한 신고를 하고 확인을 하게끔 하고 이런 빈집을 내가 자진 철거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많은 빈집을 철거할 건 철거하고 정리하게끔 해서 이 농어촌 정비법에서 이런 거를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농어촌 정비법에서 뭘 할 수 있냐면 관광농어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주시 한림읍에 이번에 농지 산 거 아시죠? 네. 먼저 번에 1,100평 샀고 이번에 또 1,100평 사고 다음 달에 또 한 600평, 한 2,800평이 나오게끔 다 우리가 사게끔 되는데 거기에 지금 관광농어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농어를 개발했다 나중에 이제 해서 팔으려고 하는데 정비법 시행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은 농업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련에 따른 설립된 농업법인 우리가 지금 농업법인이다 보니까 농업법인도 이 관광농업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자 보시겠습니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였는데 이 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이 있고 관광농원 사업이 있고 농어촌 민박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시면은 펜션에 갖고 빌려주는 집이 많죠. 원래 숙박업으로 해서 이게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농촌에 농업인들이 민박사업을 하게끔 돼서 빌려주게끔 만들고 그걸 간판을 펜션으로 거는 겁니다. 원래는 못하면 예전 같으면 이걸 못했었어요. 다 모텔 같은 걸 지어서 빌려줬어야 되고요. 호텔을 지어서 빌려주는데 이거는 민박사업이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농업법인이기 때문에 민박사업은 우리는 할 수가 없고 법인이기 때문에 농업법인은 민박사업은 할 수가 없고 관광농업사업인데 관광농업산업은 10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든요. 10만 제곱미터 미만은 3,000평이죠. 우리가 지금 약 한 2,600평 정도쯤, 2,800평 정도쯤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면적은 딱 맞습니다. 보면 시설 기준을 보시겠습니다. 관광농원 사업의 시설 기준입니다. 식량 작물을 심고 붕괴된 걸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2,000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 면적이 100분의 20 이상일 거, 100분의 20이라는 얘기는 2,000평에 100분의 20이면 400평이죠. 그거를 관광 면적으로 신청할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만들면 영농 체험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체험시설을 이걸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만들고, 휴양시설 만들고, 음식물 저녁시설을 이 안에다가 3,000평 안에다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현재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한 사업을 제주시에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허락을 받게끔 되면 그 허락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 그 대출도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10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으로 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 한림읍에 있는 것을 이거를 그 농사를 이 관광 농원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10월에 농어촌이 되면서 이렇게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이제 법 새로 생긴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이 농어촌공사에 맡겨진 농지를 임대도 해주고 판매도 하고 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금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께서 농지를 가지고 계신데 뭐 3년 이상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정도 연세가 드셨는데 그게 농지가 갖고 있는 농지가 절대 농지인 경우에는 팔려고 했을 때에 잘 팔리지 않을 때는 농어촌공사에다가 내 절대 농지를 사주십시오 하면 공시지가로는 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보시면은 농지인데 공시지가 이하로 많이 떨어지는 농지를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뭐하면 제가 몇 년 농사를 짓다가 농농지은행에다 이거를 매수 신청을 하면은 공시지가로 사줍니다. 몇 년만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농지를 갖고 있는데 농지를 좀 빌려줘야 되겠다 했을 때 내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농어촌공사에 가서 농어촌 공사에 가서 내 농지를 좀 누구한테 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빌려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놓는 것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농사를 짓고 싶은데 농지가 없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가서 내가 이 동네에서 내가 이래저래 농사를 짓고 싶은데 누가 농지를 빌려준다는 게 나와 있으면 제가 빌려서 농사를 짓고 싶다 아주 빌려주는 농지도 찾아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거를 여기 한국농어촌공사도 농지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이 법 안에서 그걸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제24조 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농무생활안전사업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주는 것을 이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농지연금을 받는 방법을 설명하겠는데 여기 보도자료가 보게끔 되면 2030들에게 특별하게 농사 짓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겠다는 거고
55세, 옛날에는 60세 이상만 농지연금을 줬는데 55세 이상 된 사람에게도 농지연금을 좀 주겠다, 이걸 좀 밝힌 겁니다. 농지연금 승계 역량 낮추고 농지 이용을 효율성을 제고한다. 가입에 가능한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인하를 했습니다. 가입자의 채무 상환 방법이 농지연금을 받아서 연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다가 그 연금 받으시는 분이 돌아가시게끔 되면은 상속자가 그 연금을 갚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상속자들이 현금으로 갚든지 현금으로 못 갚겠다고 하면은 그 연금 받던 농지를 경매를 내놔서 팔아서 상환을 해서 남으면은 상속자에게 주고 남지 않고 모자라면 손해를 떠안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상속인이 농지를 농지은행에다 매도하겠다 그러면 경매로 파는 것이 아니라 농지은행에서 사서, 아마 공시지가로 살 겁니다. 공시지가로 사서 연금을 받아간 만큼을 제하고 나머지는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조금 바뀐 겁니다. (3월 31일)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기간형 수급기간 20년 추가 등 시행, 농지연금이 많이 좀 좋아진 걸로 봅니다. 농지연금의 장점, 부부가 같이 종신연금을 받고 승계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부인하고 연세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죠. 그 남편은 70세인데 부인이 50세밖에 안 된다. 그럼 연금을 못 받는 거죠. 못 받는다, 이런 얘기. 55세가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부부가 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돌아가시게끔 되면 배우자가 승계해서 농지연금을 같이 받는데, 이때 승계할 때 배우자가 승계를 하고 다른 형제들이나 이런 상속자가 상속 포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농지연금을 받더라도 주인 농사는 그대로 하고 농사는 계속해서 그대로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안정성 확보는 농지연금을 받는 데는 만약에 모자라면 국가에서 예산을 도와주기 때문에 농지연금을 신청해서 돈이 없어서 못 받는 적은 없다는 뜻입니다. 연금 채무 부족의 미청구, 농지를 연금을 받아서 중간에 돌아가셔서 갚아야 될 때에 나머지 토지를 가지고, 담보 잡은 토지를 가지고 연금에 그동안 벌어간 돈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걸로 끝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전액 감면된다, 이런 얘기. 재산세를 감면해준다는 얘기고, 6억 원 초과되는 농지는 예를 들어 7억 원짜리다 그러면은
6억 원은 감세되고 1억 원을 가진 것만큼만 재산세를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연금을 받는 것은 누구도 압류, 감류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연금을 받으면 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지연금 60세 이상이 55세 이상으로 바뀌었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된 사람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5세에 될 때에 농지연금을 받아야 되겠다고 할 때는 50세에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고 있어서 경력이 5년이 넘어가야 된다는다. 예를 들어서 60세에 농지를 사서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5년의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65세에 돼서야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자기만 그 땅은 해당되지 상관없나요? 어떤 땅인지 상관없고, 영농은 예를 들어서 내가 농지를 사서 3년 농사를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땅 농지를 팔고 안 줬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내가 농지에서 연금을 받으려면 먼저 3년 일등하고 2년 더 농사를 지으면 연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영농 경영 신청이 직전 계속 연장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영농 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 또는 노정책 등록 확인서, 농업종합 가인서 이런 거 보게끔 되면은 영농 경력이 5년이 됐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 농지입니다. 어떤 농지를 담보로 잡고 농지연금을 빌려주느냐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수되고 있는 농지입니다. 또한 사업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장님께서 농지 영농을 받으려고 영농 계획을 쭉 봐서 뭐 300평 갖고 농사 쭉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경로도에서 5,000평을 샀어요. 농지 연금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농지 연금 신청하는 그 농지에 2년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평짜리 농지에 농사를 쭉 짓다가 2,000평 새로 사갖고 5년 채워갖고 2,000평 갖고 농지연금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한 농지를 2년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외에는 안 되네. 딴 거. 딱 그거만 되는 거. 2년 이상 농사를 짓는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한다는 얘기고, 사업대장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부 및 그와 연결한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저기 위치하고 있는 농지의 여건은 2020년 1월 이후 신규 투지한 번서부터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30km 이내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30km 이내 언제부터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내가 그 농지를 가지고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그쪽에다가 30km 이내 주민등록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내가 농지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안 되는데, 농지 가격에 15% 미만의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농지연금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급 방식이 있는데, 지급 방식은 종신정액형, 나 죽을 때까지 매월 얼마씩 따르는 방법이 있고, 전후 후박, 내가 처음에 연금을 받을 때 10년 동안은 많이 주고 그 이후는 적게 달라. 그 다음에 이 부분 수시 인추정 해갖고 농지연금을 받는 거에 총 30%에 내가 아무 때나 필요할 때 그냥 뽑아서 쓸 수 있는 거. 기간정액형 5년, 10년, 15년, 20년 하고 그만큼만 내가 농지연금을 받겠다.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이, 이러한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경영이하는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받는 연금을 받는 유형도 있다는. 담보농지의 평가 방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100%를 가지고 신청을 하든지 감정평가사에 90%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청한다는 얘기는 감정가격이 90%가 더 많으면 감정가격을 가지고 신청하는 거고, 개별 공시지가가 더 높으면 개별 공시지가 가지고 신청하는 거, 둘로 어느 걸로 신청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재료 농지, 이러한 농지는 담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지분으로 같이 소유하는 경우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는 농지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발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농지란 농지 전용을 받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지구단위 계획이나 농지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도 개발, 전용이 결정된 농지죠.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2018년 1월 이후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는 안 된다 그랬는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2년 이상 거기에 실적으로 농사를 짓고 가지고 있었고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파트 3 보면 이거는 현재의 농지법입니다. 현재의 농지법은 첫 번째, 농지보전과 이행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 농지법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은 현재의 농지법과 과거에 대한 농지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농지가 언제의 농지인가를 이용해서 농지보전과 이행에 관한 법률 이전에 농지 목적 이유로 썼다고 그러면은 농지계획법 때의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농지법에서는
주거적, 사업적, 공업적 농지, 지구단위 개발계획적 농지는 또는 영농요건 불농지는 농사를 정작하지 않아도 되므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도 심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농지증을 해줄 수 있다 이릅니다. 지목이 전밭 과손의 토지를 정식 전용 허가를 받아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지목만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고 사실상 대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지목이 전밭 과소인데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무조건 다 해준다는 건 아니고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원래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등기 이전이 필요한데 농지 취득 자격증 없어도 등기 이전이 되는 농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속을 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되고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없어도 등기 이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은 옛날의 법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지만은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 외에는 전부 다 나머지는 현재의 농지법에 맞아야 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농지에 관한 법률, 농지 밀원 사례집에 농지의 정의, 농작물 정작지 또는 단연생 재배지로 이용되더라도 농지를 오지 않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기 보시겠군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 이게 뭐냐면 초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초지 이런 것이 있는데 초지라는 것은 초지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목장용지에 초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제주도에 보면 인야에 초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농지에도 초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전밭 과수원에 초지가 들어가 있다든지 할 때만 그러니까 목장용지나 인야는 원래 농지법이 제정되지 않기 때문에 초지법에 조정된 초지는 농지니까 들어가지 않지만은 지목이 농지인데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서 초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는 농지법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74년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영된 단위의 재배지 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도 현재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목의 전밭 과소이나 전용 목적이 사업이 완료된 다시 말하면 지목이 전밭 과소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을 지어서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전밭 과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 위에 지목이 전밭 과선이 아닌 토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전밭 과소 아닌 토지에 네. 조경 목적으로 나무를 심어놨지 않습니까? 네. 조경 목적으로 나무를 심어놓은 것은 팔려고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조경 목적으로 심어놨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대제 조경 목적으로 심어놨어요. 조경 목적 나무 심어놨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농지가 아니라 내가 대지에 내가 조경 목적으로 심어놓은 거 갖고 어떤 땅이든지 3년간 농사
단연성 식물을 지어놓으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조경 목적으로 심어놓은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네요. 전에다가 그 관상수를 판매 목적으로 단연생을 심었다 그러면 그건 농지법상 농지, 그건 농지죠. 그건 농지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지목여에 불구하고 3년 이상 농사를 단연성 식물을 지면 농지법상 농지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대지에다가 조경 목적으로 뭘 심어놨어? 단연성 식물을 심어놓은 거야. 그럼 3년 이상 지었으니까 그런 단연성 식물이 농지지 않으면 아니다 이거냐. 조경 목적으로 지은 게 아니고 팔려고 심어놨었다는 농지란 얘기예요. 전답 과손이 황폐화돼서 인양화가 되거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농지도 농지법상 농지를 보고 원상복구 시켜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진멸여하에 불구하고 3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농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내에 3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은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냐 이런 얘기예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이나는 2년 이외의 목적으로 쓰려면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사를 지은 것은 산지 전용에서부터 불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농지 그 외에 산지 말고 나머지 지목에 있는 전용을 받지 않고도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땅에다가 3년 이상 농사를 지었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만은 이내에다가 3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그 이내가 농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내에다가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농사를 짓기 전에 농사를 짓는 자체가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3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니. 불법을 저지르는 걸 가지고 전용이라고 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산지법에 따른 산지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는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 농지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함. 정확하게 적혀져 있죠? 사실상 농지라는 객관적인 자료는 항공사진을 통해서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농지법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농지란 다음 용어 어느 하나에 해당한 통합을 말한다.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연생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얘기는 뭐냐면 농지법을 적용받는 토지는 전답 과손이고 지목여에 불구하고 3년 이상 농사를 지면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옥의 토지의 계량시설과 감옥의 토지, 그러면 전답 과손이라는 얘기죠. 전답 과손의 설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는 농지라 이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농지에 예전에 농업용 창고, 농업용 축사, 이러한 것을 짓게끔 되면은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이 준공이 나면은 창고는 창고 용지 바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업용 창고를 짓든지 농업용 축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보기 때문에 건물을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대지로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농지를 보고 농지에 그런 건물을 지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내가 농지가 이런 건물을 지어도 대지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목 변경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연생 식물 재배지, 목초 종료 인삼 약초 잔디. 우리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사도가 15도 이상 되는 농지에는 단연생 식물을 못 짓게끔 했는데, 이제 언제든지 단연생 식물을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매일같이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는 제가 농사를 단연생 식물로라도 지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서 손을 보더라도 내가 그 농지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농축산물 생산시설이라고 했죠.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농림축산물 식품자는 그 부속시설, 이런 것은 농지에다가 지어도 지목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축사, 곤충사육사, 제가 아까 얘기했죠. 축사를 지어도 안 된다고. 간이 태비장, 농막, 간이 저온 저장고. 우리 요새 이렇게 농촌에 다니다 보면 저장 창고 같은 것이 지어져 있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서 얼마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저장 창고가 있는데, 이런 저장 창고를 건축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대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농지라는 얘기입니다. 농지에 소유한 제한. 농지는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또는 주말 체험연맹, 상소의 농지를 정하는 기간 3년 이상 농사를 지었던 사람,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농지를 전용하는 거나 농지 전용하고를 마친 농지를 거나 농지 전용을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것과 농지 전용 허가를 마친 농지라고 했는데,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 전용 허가를 마친 농지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마쳤다는 얘기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런 농지는 이미 바뀐 걸로 보고, 원래 농지인데 내가 농지 전용을 하겠습니다고 신고한 농지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아닌 땅을 내가 농지 전용을 신청하는 농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지 전용을 신청하지 않아도 농지 전용 허가를 마쳤다는 얘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의 농지를 경우에는 이미 농지 전용 허가를 마친 농지이기 때문에
그냥 농지증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농요건 분리 농지. 현재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고 농업 병행에 이자는 농지 처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분하지 않으면 매수 청구를 하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23조에 보면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농지를 빌려주거나 사용대차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임대차는 돈을 받고 빌려주는 거고 사용대차는 돈을 받지 않은 조건으로 빌려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임대차의 기간 3년 이상이고 임대인의 지위 승계, 어떤 사람이 농지에 정식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농사를 짓고 있고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경매를 해서 다른 사람이 농지를 샀다고 하더라도 먼저 사람하고 농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한 걸 승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새로 산 사람이 먼저 사람은 채권법이고 나는 물권법이니까 먼저 사람의 농지 계약한 거를 취소하게끔 할 수가 없다는 게 승계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농지 사셨죠? 사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가봤더니 이미 농지 대장에 그 사람이 3년 계약을 하고 1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 그대로 농사를 짓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소유사로는 사장님이 농사를 못 짓는 건데 못 짓는지 안 짓는지는 농지를 갖고 있으면 농사를 못 짓는 건데 안 짓는 겁니다. 못 짓는 건지 안 짓는 거는 농지 대장에 안 나와요. 그럼 할 수 없이 계약에서 그 사람이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죠. 그러니까 농지 대장에는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고 사장님은 주인이고 농사 안 짓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데 가서 농지를 또 경매를 받아서 또 신청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도 농사를 안 지면서 무슨 농지 취득장을 또 신청하면 안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농지를 살 때에 임대차를 조사해 보지 않고 사는데 농지는 전세를 주지 못하게끔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임대차법은 전세가 있지 않습니까? 전세가 있기 때문에 그 전세금을 대항력으로 받을 때까지 버틸 수가 있는데 농지는 전세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만 지나가면 그 사람은 나가야 되고 대항력을 전세금으로 대항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농지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제44조였고 농지위원회에 설치를 하는 것이 새로 생겼죠. 이게 이 농지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은 농지 전용 허가를 심사를 합니다. 농사를 경작하는지 안 하는지도 심사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농지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농지위원회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요 다음 시간에 보면 농지 대정과 작성 비치,
농지 정보인 변경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 농지대장에 신청하는 것은 농지위원과 농지대장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 교재를 만들어 놓고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더듬거리는 것이 있어도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